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김동찬입니다. 이제 뉴욕과 뉴저지 선거 예비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뉴저지는 6월 8일, 뉴욕은 6월 22일입니다. 선거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유권자들이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미래를 개척하려면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미국 사회에서 미국의 오늘날의 민주주의, 민권, 평등, 이러한 가치를 새롭게 영혼으로 부르는 커뮤니티가 바로 흑인들입니다. 바로 그 흑인들이 미국의 노예로 끌려와서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노예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년의 기간 동안 이런 평등한 삶을 살지 못했던 바로 그런 흑인들이 어떻게 민권 운동을 통해서 오늘날 인권, 평등, 그리고 반분리주의라는 이러한 미국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었을까라는 부분은 바로 이분들이 사람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 네, 스스로 준비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또 누군가가 사람을 발굴하고 키워내서 준비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1863년 1월 1일 링컨 대통령은 흑인에 대한 노예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1865년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미국 헌법 수정헌법 제13조를 비준함으로써 법적으로 미국의 흑인들은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투표권을 얻으면서 흑인들이 밀집해 있던 여러 남부주에서 연방 상원의원이 2명이나 나오고 연방 하원의원이 10여 명이 나왔습니다. 아주 괄목할 만한 변화였죠. 공화당은 그때부터 이 진압한 남부 지역을 통치하는데 바로 이런 흑인 정치 세력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남부 지역 재건을 위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이 1876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까지 그랜트 대통령 정부가 이제 공화당을 운영을 하고 있을 이 시기에 내부적인 부정부패로 인해서 민심이 극도로 나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고 선거인단을 계산을 해보니까 민주당은 184명, 공화당은 166명. 그래서 민주당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19석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던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이 지역에서 이제 확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선거인단이 어디로 가야 될지. 마치 우리가 1년 전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마지막까지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런 논쟁들이 많았죠. 그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연방 하원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 관리 임시대책위원회를 꾸리면서 이제 그 당시 대통령 후보에 나왔던 러드포드 헤이스 대통령과 그 팀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남부에서 연방군을 철수할 테니까 연방 의석수로 한 석이 더 많은 공화당으로 이 19석을 가져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는 그런 타협이 이루어지면서 한 석 차이로 이제 헤이스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헤이스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기 이전부터 남부에서 연방군들을 이제 전부 다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남부에서 연방군들이 철수하자마자 바로 1876년부터 남부 지역은 소위 말하는 짐 크로우 법이라는 것을 주법으로 여러 주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짐 크로우라는 것은 뭐냐면 분리는 되어 있지만 평등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흑인들과 백인들의 모든 영역들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갈 수 있는 화장실, 흑인들이 갈 수 있는 식당, 흑인들이 차에서 앉을 수 있는 좌석들, 백인들이 앉아야만 하는 좌석들, 이런 식으로 학교도 흑인과 백인들이 서로 분리해서 다니게끔 이렇게 철저한 흑백 차별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흐름들이 근 100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50년도부터 흑인들이 다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이제 민권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가? 그것은 흑인들의 주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런 흑인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 북부 지역에 필요했던 노동력이 남부 지역의 노예를 해방함으로써 싼 값의 노동력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에 반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떨어져 나간 남부에 대한 진압 전쟁에서 국제적인 명분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노예 해방이라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북쪽의 공화당은 이 노예 해방을 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수정헌법에 넣기는 했지만 이 법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단계에 와서는 남부 지역과 대타협을 하면서 흑인들의 권익은 거의 예전과 다름없는 상황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연방 상원은 2명에 수십 명의 연방 하원이 있다가 이런 짐 크로우 법안이 통과되면서 거의 2, 3년 만에 흑인들의 투표 참여율은 거의 지로에 가깝게끔 사라져 버렸습니다. 짐 크로우라는 것은 이제 백인들이 몸에 검은색 칠을 하고 흑인들을 희화하면서 멍청한 흑인들이라는 그런 희극처럼 만들어서 이제 할 때 이야기했던 바보 흑인, 이게 이제 짐 크로우라는 이런 식으로 펼쳐진 명칭에서 바로 그런 법안을 주법에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흑인들은 긴 세월 동안, 거의 100년의 세월 동안 다시 암흑의 시대를 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가 1950년도에 들어와서 흑인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버스 자리 양보를 분리된 버스 자리에서 내리지 않고 끝까지 버텼던 로자 파크스 여사 같은 분들도 바로 이 시기에 이런 활동을 했는데, 문제는 로자 파크 여사의 버스에서 백인 좌석에 앉으면서 발생한 이 사건이 그냥 로자 파크스 여사가 그냥 앉은 게 아니라 바로 흑인 민권 운동을 했던 단체들이 철저히 준비하고 계산하고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이것을 가지고 법적인 투쟁을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내겠다. 이러한 계산된 활동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흑인 민권운동의 지도자, 그러면 우리가 마르틴 루터 킹 목사라는 분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대중적인 선동과 투쟁을 통해서 이런 민권운동의 역할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법적인 투쟁으로 단계별로 승리로 이끌어냈던 숨어있는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흑인 법조인의 대부 찰스 해밀턴 휴스턴이라는 변호사입니다. 이분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당시 흑인들이 백인들의 대학을 가지 못함으로써 많이 갔던 하버드 대학 로스쿨의 학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유색인종 지위 향상 위원회라는 NAACP, 그러니까 NAACP라는 조직 내부에서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라는 LDF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률적인 그런 LDF를 만들어서 이 법률가들을 중심으로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찰스 해밀턴 휴스턴 변호사가
발굴해낸 유명한 인물이 바로 LDF의 초대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미국 내 최초의 흑인 대법관을 지냈던 서굿 마셜이라는 유명한 민권 변호사를 이분이 발굴하고 키워냅니다. 그래서 서굿 마셜은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이 LDF를 통해서 흑인들의 민권 운동을 법적인 소송으로 가져가고 그 결과로 마침내 민권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하워드 대학의 학장을 지내면서 이런 LDF를 만들었던 이 휴스턴 변호사의 큰 성과도 있습니다. 브라운과 교육위원회 대결 재판에서 백인과 유색 인종이 같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없다는 주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승리로 이끌어낸 인물입니다. 그 이후에 서굿 마셜 변호사도 여러 이와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 학교들을 소송하고 하면서 승리로 이끌어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흑인들이 분노해서 일어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철저히 사람들을 준비하고 그 준비된 사람들이 아주 전략적으로 흑인 민권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아주 소수였죠. 흑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교육의 기회도 적었기 때문에 이런 변호사로 나올 수 있었던 준비된 흑인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극소수의 흑인 이 법조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기들의 커뮤니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또 준비를 하면서 오늘날 미국의 민권법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가온 기회도 우리의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우리를 위한 미래로 만들려면 사람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들이 직접 노력해서 쟁취하지 않은 그 어떤 법적인 산물도 자칫하면 정치적 흥정거리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쟁취한 법적인 결과물만이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보호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여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한인들은 그 당시 흑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법조인들이 있고 한인들뿐만 아니라 에이시언들이 훨씬 더 많은 법조인과 훨씬 더 부유한 상태이고 또 성공한 기업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에이시언들이 아직도 여러 곳에서 차별받고 있고 미국의 소위 말해서 백인, 흑인, 히스패닉 다음 4등 레벨에 있는 국민들 아닙니까? 이 자리를 박차고 평등한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도 사람을 발굴하고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커뮤니티 전체에 이러한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것에 사람들을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에이시안들이 나서서 에이시안들에게 불리한 여러 법안들을 바꾸기 위한 소송이 별로 없었습니다. LA 폭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소송을 하긴 했지만 준비되지 못한 소송이 돼서 사실 기각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한인 커뮤니티가 가장 큰 피해를 보았던 네일 업종 관련돼서도 뉴욕타임스가 탐사 보도를 통해서 그 네일 업종이 상당히 반노동자적이라는 그런 결과를 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쿠오모 주지사가 인스펙터를 내보내고 업종들, 에이시안들과 한인들이 주력으로 있는 네일에 대해서 그야말로 상당히 탄압적인 자세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독 네일협회에만 이렇게 종업원 임금 보정을 위한 펀드를 미리 사야 된다라는 이런 조건들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 업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초기에
소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갖고 우리 커뮤니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켰어야 되는데 사실 이러한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흑인들이 있었던 LDF라는 그런 조직이 있었더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공한 법조인들, 성공한 기업인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주축이 되어서 커뮤니티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발굴하고 그들이 다른 데 가서 일하지 않고 커뮤니티를 위해서 일을 하더라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자신의 명예를 만들 수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커뮤니티 전체의 발전을 기여할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줄 수 있게끔 우리도 사람을 발굴하고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준비해야만 오늘날 인종혐오범죄로 한구석으로 몰고 있는 우리 에이시안 커뮤니티가 어깨를 쫙 펴고 미국 사회에서 동등한 커뮤니티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만큼 우리 전체의 권익을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고 그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미국 김동찬이었습니다.